그 KBS 경제 전문 기자시죠. 박종훈 기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뭐라 그럴까요? 경제와 관련된 그 실력파로 정평이나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책들도 자주 출판을 하시죠. 아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출연자한테는 제가 다 좋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원래는 한국은행의 행원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KBS 경제 기자로 이제 다시 재입사를 하셨는데. 네, 고작 2달 일인데요. 제가 다른 경력이 별로 없어서 그걸 이렇게 좀 써놓다 보니까 자꾸만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강조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와 관련된 아예 그 태생부터가 사회 태생부터가 경제와 관련된 쪽으로 돈과 관련된 쪽으로 인연이 깊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 또 내신 책이 부의 골든 타임이라는 신간. 근데 제목이 뭐죠? 서브 카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부를 키우는 투자 전략.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죠, 이게. 오늘 좀 우리 박종훈 기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라 그럴까, 인사이트를 쪽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부채라는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채, 호황과 불황, 이런 것들도 역시 부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부채가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가장 먼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소개한 게 사실은 태양의 흑점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온다는 태양 흑점설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태양 흑점설을 얘기한 사람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경제학의 태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 제본스라는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태양 흑점설을 어떻게 연구해냈냐면 한 150년 영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주기적으로 한 9에서 한 10년 정도마다 위기가 왔고, 그게 공교롭게도 태양 흑점이 확 줄었을 때 위기가 왔다. 그래서 태양 흑점설을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그 뒤에도 아직도 좀 이렇게 믿는 분들이 간간히 좀 있어요.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여전히 검증이 안 돼 있고, 저는 사실 인과관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 흑점설에서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도 위기가 한 9에서 10년마다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10년 위설인데 세상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150년 동안도 한 10년마다 위기가 왔다는 특이한 점인데, 태양 흑점이 또 주기적으로 한 9.5년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흑점설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우연한 측면이 좀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놀랍게도 부채가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1단계로 제시한 게 사실 골디락스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단계를 몇 개로 나누냐는 좀 다른데, 저는 4개로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저명하신 분들 중에 5개로 나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1단계로 골디락스를 제시하는데, 이 골디락스가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특히 초보 투자자라든가 진짜 주식시장에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골디락스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골디락스가 조금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좀 좋아지는데, 이 1단계인 골디락스는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리고 부채도 빨리 늘어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버블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좋아지는데 자산 가격은 오히려 실물 경제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가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때 투자를 하면 이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주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투자를 하고 버블 단계까지 쭉 기다리면 버블 단계로 딱 접어들면 이게 2단계인데, 골디락스 때 답답함은 사라지고 실물 경제 회복 속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쭉 가지만 일단 자산 가격이 딱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버블 그러면 겁먹고, 와, 이거 버블이라니, 이 버블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감을 좀 갖는데, 사실은 인류는 이 버블이라는 단어와 함께 진보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블과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버블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이 버블 단계가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버블 단계가 이제 대체로 짧진 않아요. 짧게는 아무리 짧아도 한 4년에서 진짜 길게는 한 9년, 10년도 가거든요. 최근에 버블 단계가 시작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9년, 10년부터 버블 단계가 시작돼서 거의 최근에는 거의 10년 가까운 버블 단계가 있었는데 아마 미국 역사상 이번 버블 단계가 가장 긴 단계였고요. 그 버블 단계가 2단계고 이 3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모두가 주의해야 되는 버블 붕괴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게 이 골디락스나 아니면 버블의 초기 중기에 투자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버블이 정말 뜨거워지고 가열되면 그때 대중은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보 확산의 속도가 1대9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먼저 이 정보 확산이 10%까지 정보 확산이 되는 기간하고 나머지 90%의 사람의 정보 확산이 되는 그 속도가 항상 보면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아요. 갑자기 그냥 확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곡선을 만든다면 이렇게 시그모이드 곡선이라 그래서 시그모이드 곡선은 이렇게 누운 S자 곡선입니다. 그래서 정보 확산이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먼저 깨달은 성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어떤 버블 단계로의 진입을 알거나 아니면 골디락스 때 이렇게 좀 초기 투자를 하고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달아오를 때 나머지 90%가 들어오기 때문에 왜 내가 사면 꼭지지? 그게 정보 확산의 속도가 하필이면 1대9로 이게 시기로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버블의 정점을 지나면서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단계가 오면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4단계가 채무 재조정, 이걸 뭐 영어로 더 많이 쓰잖아요. 요즘엔 디레버리징.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4단계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단계를 시작하는데 디레버리징이 완전히 끝나야 경제의 어떤 뭐 모순이나 이런 부조리 같은 것들 쌓여있던 것들이 버블 단계에 많이 쌓여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다시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골디락스를 다시 맞이하는데 이게 또 역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단계를 통해서 가장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쉬운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진짜 뛰어나신 분들은 사실 버블 붕괴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투자를 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기도 하는데 그런 때가 바로 2009년이라든가 뭐 조금 뭐 상황은 양태는 다르지만 2020년 3월이라든가 이런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인에게서 야 지금 투자할 만한 때야 지금 괜찮아 라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는 버블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선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선형, 난리니어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비선형 단계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정보 확산이 나머지 90%가 알았을 때 자산 가격은 항상 마지막 버블의 정점으로 달려갈 때 가장 가속화돼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지나고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버블이었구나 이제 되돌아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당시 상황에서는 네. 항상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버블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이 아마 8.15 머니톡에 나오셨던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했던 말일 텐데 아이작 뉴턴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남의 회사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어떤 천체 물리학의 천재일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 사장,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네. 거기서 조폐국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영국에서 조폐국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돈 찍는 일, 이런 일을 도맡아 하실 정도로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요. 그런 분이 아주 일찌감치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이득을 보고 나왔는데 그만 뉴턴의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듣고 이분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정말 버블의 정점에서 두 번째 매입을 하시는 바람에 남의 회사가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큰 손해를 봤고요. 그때 이제 파운드화 가치를 제가 정말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금값 대입을 해봤더니 금으로만 그냥 환산하니까 지금 한 2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물가 대비 안 올랐던 게 금값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100억이나 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꺼져봐야 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 당시도 이제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게 세계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의 몇 배 되는 3조 달러 이상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쏟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상황마다 이번만은 좀 다른 상황일 거야 과거와는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우리가 버블 효과로 자산의 어떤 그 증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버블, 과거의 버블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인류가 망하는 네.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형태의 버블이 될 것이냐에 네. 대한 논쟁들이 있죠. 네. 그 전에 이제 그 말씀에 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제가 버블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도대체 몇 단계에 있느냐? 그렇죠. 그것만 하면 우리가 좀 네. 조심하기가 좋죠.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 지금 어디 있지? 그렇죠. 내가 현재 있는 좌표는 어디지? 이건 사실 예측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좌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단계에서 4단계 어디에도 있지 않은 연장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 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팬데믹 버블. 이 팬데믹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연장전 상태인데 1단계에서 4단계 어디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5단계로 부르기는 어렵고요. 연장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버블이 붕괴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건 당연히 채무 재조정 그리고 이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채무 재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채무 재조정이 없었던 거 아니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금융회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그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막 돈 풀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기억하신 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채무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공적 자금이나 아니면 양적 완화 하기 전에 너희들 먼저 구조조정해. 이렇게 경제를 망친 건 너희 월가잖아. 이렇게 책임을 지우고 어느 정도 채무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자본 출자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났거든요. 자, 지금까지 역대 모든 위기들을 보면 단 한 번도 경제 내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 내에서 항상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럼 닷컴 회사들이나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무모하게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손실을 떠안거나 또는 그 회사들이 어떤 방식이든 붕괴가 되면서 채무 재조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월가가 문제였고 그렇죠. 월가 역시 딜레버리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항상 보면 기업의 이 GDP 대비 부채 비율, 미국의 경우에 항상 보면 43%가 넘으면 위기가 반복적으로 왔어요. 최근 한 30년 동안. 43%가 넘으면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 2019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상황을 보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46%도 넘었으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GDP 대비 미국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는 반복적으로 닷컴 버블 때도 43이 넘으니까 위기 오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43%에 딱 넘으니까 위기 와서 한 45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에 46까지 갔으니 야, 이거 18년, 19년 봐도 이미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나쁜 놈이 경제 내에 없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딱 지칭할 때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건 누구를 블레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꼭 코로나19가 문제니까. 네. 더군다나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생지도 미국 내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죠. 아니고 첫 발생이. 그러다 보니 그 딜레버리징을 시키려면 누군가 책임을 지우고 너 부채 비율을 줄여버리라니까 그래야 내가 돈 준다니까 이번에 누구한테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딜레버리징이 없이 다시 빚으로 이 경제를 그렇죠. 떠받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궁금해지죠. 도대체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됐을까? 55%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더 확 양쪽 하나 하면서 도와줬으니까. 자, 43만 넘으면 위기가 왔는데 이번에 55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의 홍수로 지금 현재 이 버블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냐? 이 부분을 좀 체크봐야 되는데 우리 인류가 또 이제 새로 알게 된 게 양적 완화라는 신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전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위기, 러시아 위기 등등등 위기 올 때마다 금리를 툭툭 낮추면서 매번 낮췄어요. 그래서 최근 40년 동안 금리가 툭툭툭 낮아져 왔죠. 근데 벤 버냉키가 딱 물려받았더니 아니 거의 0% 가까운 금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버냉키 전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맞이하니까 이건 정말 쓸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그린스펀이 거의 다 낭비해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린스펀은 그러면서 마이스트로 거장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지만 버냉키는 지금 남은 수단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을 딱 연구해 보니까 일본이 아주 특이한 금융 정책을 2001년에 도입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죠. 일본의 2001년 역사를 쭉 보니 양적 완화라는 걸 딱 도입했더니 이게 약간의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큰 효과는 없었어요. 이 일본이 효과를 양적 완화로 못 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해봤더니 자신이 없었어요. 과감하게 못했고.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거 걱정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실 또 일본이 미국처럼 처음부터 했다면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지는 진짜 알 수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본인들이 기축통화인데다가 이미 일본이 했던 걸 봤단 말이에요. 한 7년간 한 거 봤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한번 해보자. 과감하게 1조 7천억 달러 한번 질러봐. 딱 질렀더니 아마 저도 거의 확신하는데 버냉키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주 완벽하게 100%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워낙 뭐 뛰어나신 분이니까 감으로 뭐 학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냥 돈을 푼 만큼 딱 주가가 오르고 이게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이렇게 계속하다가 혹시 버블이 더 커져서 이게 또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였더니 딱 줄인 만큼 또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한 6천억 달러 또 양적 완화 규모를 또 줄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딱 줄인 만큼 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인류에게 다행인 건 왜냐하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인데 다행히 양적 완화에 대해서 2008년에 쌓아놓은 우리의 경험치가 있고 조금 우리가 이걸 다룰 줄 아는 그런 연준을 갖고 있다. 이 페드가 이걸 할 줄 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같은 위기만 당장 봐도 어쨌든 많은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자산이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버블이 확 몇 배 더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기대하는 분들은 이번 버블 그 지난번 2008년에 그 작은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적은 양적 완화 수준 가지고도 10년간의 버블 상승을 이끌었다면 네. 자산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더 많은 양적 완화가 들어간 현재 상태에서는 더 크고 높은 길은 버블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점이 진짜 저도 굉장히 걱정되면서 동시에 기대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약간 역사가 좀 뒤로 가야 되는데 1929년 대공황부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내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역대 딱 두 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29년 대공황,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 딱 경험은 두 번 한 거예요. 물론 닷컴 버블도 있었지만 그땐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그냥 주가가 떨어진 거라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시스템 위기로 갔던 건 딱 두 번인데 1929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연준, 페드가 겪었던 아주 진짜 쓰디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그때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1929년에 이렇게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위기가 오고 했더니 일단 그때는 뭐 돈을 풀었어요. 근데 돈을 계속 푸니까 그때만 해도 연준이 굉장히 은행 자본에 막 휘둘리던 시절이거든요. 뭐 지금도 물론 연준의 대주주들이 JP 모간이라든가 그렇죠. 뭐 시티뱅크라든가 이렇게 민간 은행들이 연준을 뭐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입김까지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은행들에 의해서 연준이 움직였는데 은행들이 이 인류 역사상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다 보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대공황 정도는 걱정이 갑자기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고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혹시 물가가 확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대공황 때 그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1931년 그러니까 대공황 처음 시작하고 나서 2년쯤 뒤에 이 은행들이 압박을 좀 합니다. 야,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우리 은행들은 다 지금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물가가 예를 들어 100원을 빌려줬는데 은행이 물가가 2배 올라버리면 실질 가치가 5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은행들은 곧바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때 오판을 한 거죠. 큰 오판이었어요. 그래서 연준을 거의 진짜 굉장히 압박을 해서 그때 기준금리가 1.5%였는데 이걸 순식간에 3.5%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미국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렸는데 뭐 실업률이 31년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요. 한 15%니까 그래 그건 뭐 참을 만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걸 그 다음 해 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2배로 올라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줄도산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대공황으로 진짜 오늘 내일 하던 기업들이 전부 다 파산이 일어나니까 이 은행들이 다 연쇄도산으로 가버리면서 기업 파산, 은행 파산, 그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위기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자, 이렇게 큰 경험을 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만일 잘못해서 금리를 섣불리 올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새로 도입했으니까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해서 또 위기가 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라우마고요. 두 번째 이제 연준이 경험한 거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발 늦게 양적 완화 시작했거든요. 네. 다 망할 때까지 좀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 낮추고 좀 보자. 뭐 신무기 도입하기 전에 조금만 보자니까 이 조금만 보자가 진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미치면서 어쨌든 그 딜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 실물 경제 회복이 굉장히 늦췄고 이 실물 경제가 본 궤도로 돌아오는데 무려 6년이나 걸렸거든요. 이 때문에 양적 완화를 무려 2014년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트라우마를 두 가지 종류로 겪었죠. 하나는 위기 온 다음에 어느 정도 극복된 줄 알고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경제가 망가지는 경험. 그리고 좀 뒤늦게 양적 완화를 했더니 또 경제가 좀 망가져서 오랫동안 회복되는데 실물 경제는 오래 걸렸거든요. 주식만 먼저 주가 확 올랐지 실물 경제 오래 걸렸으니까 이번에 이 두 가지 경험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너무나도 신속하게 양적 완화를 했고 그 규모도 6년 동안 총 다 합쳐서 누적으로 한 3조 달러 했는데 양적 완화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요. 네. 그런데 2020년에는 한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했습니다. 그때는 6년 동안 했던 금액을 석 달 만에 하는 바람에 바로 주가가 오버슈팅하면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올랐고 전고점을 다 넘어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가 상승이 정말 한없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연장전이 이제 뭐 야구로 치면 한 9회까지 되는데 연장이 한 18회까지 가버리면 이 본 경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현 시점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